노엄 촘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90이 넘었어요. 전 세계 좌파 지식인들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독립한 신생 독립국가들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2차 세계대전 끝나서 지금까지 한 70년 역사 속에 민주화와 근대화라고 하는 하나도 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일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나라는 지구상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야말로 기적의 나라다,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면 45년 해방과 6.25 전쟁과 지금까지의 그 근대화의 역사를 보면 이거는 사람이 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기적들로 이루어진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600년 전에 현대 정치학을 이제 열어젖힌 정치학자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정치의 본질을 이렇게 설파했어요. 포르투나가 있는데 그 포르투나는 끝내는 비르투에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포르투나가 뭐냐면 운명의 여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책에서는. 그러니까 환경, 상황, 구조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르투는 뭐냐면 의지와 행동이에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젊고 경험 없는 이 비르투는 끝내 노회한 포르투 여신을 무릎 꿇게 하려서 무릎 꿇게 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구조만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과 구조만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존재하기 어려워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시로하는 이 지금의 대한민국은 상황과 구조와 환경만 생각하면 벌써 지구상에 사라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기적적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주어졌던 그 엄혹한 환경과 구조를 정면으로 뚫고 나간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지도자가 건국의 이승만, 근대화의 박정희였어요.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건국의 이승만이 어떻게 그 엄혹한 환경을 기적적으로 뚫고 대한민국을 건국해냈는가, 대한민국을 지켜냈는가, 이걸 짧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요새 기준으로 보면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천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는 사람이죠.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로부터 영어를 배웠는데 또 조금 배웠겠죠. 감옥을 가서 7년을 살아요. 그 감옥 안에서 이 사람이 대한민국 최초로 영한사전을 집필합니다. 독학으로. 물론 완성은 못 시켰어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바람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한사전의 초고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천재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당대 최고의 그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프린스턴 박사는 아무나 따는 거 아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일찌감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민국 독립,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뛰어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전 세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죠. 그 점에서 당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세계 최고의 지식인이고 지성인으로 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미국의 본질과 속성을 꿰뚫고 있었고, 소련의 그 본질과 속성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두 세력의 거대한 충돌이 조만간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역사적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승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건국은 불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45년에 연합군의 힘으로 우리가 갑자기 해방을 맞았어요. 해방을 맞고 나서 바로 벌어진 상황은 뭐냐면 38선 북쪽 절반은 소련이 진주해서 김일성이를 괴뢰로 내세워가지고 바로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어요. 공산주의 정권을 바로 세웠어요. 그 절반인 남쪽에서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력은 박헌영 남노당 세력이었습니다. 남조선노동당은 1925년에 창당돼요. 박헌영이가 직접 모스크바에 가서 스탈린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창당한 공산당이에요. 가장 오래된 공산당이죠. 이 공산당, 남조선노동당, 이 남노당을 창당한 곳이 바로 이 롯데호텔, 옛날에 여기 있던 중국집 2층에.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좌파들이 이 롯데호텔 바로 앞에
조선공산당 창당했던 곳이라고 하는 표지석을 세웠다가 철거당했습니다. 그 1925년부터 유일하게 전국 조직으로 있었던 남조선 노동당을 이끌었던 박헌영 세력이 1945년에 38선이 군사경계선으로 분단된 이후에 대한민국 남쪽의 절반 이상이 바로 그 남노당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정이 들어와서 통치를 하는데 미군정은 처음에 남노당까지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북쪽 전체가 김일성 세력이고 남쪽의 절반이 박헌영 세력이고, 그리고 그 남쪽의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됐냐? 나머지 절반의 절반은 김규식 세력입니다. 여운형 세력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가 이승만 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여운형 세력이 그 다음으로 컸거든요.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가 전국 조직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김구식 세력이 컸어요. 그래서 그 맨 끝에 이승만 세력이 자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세력이 없었어요. 그냥 이승만 개인. 그런데 세력도 없는 이승만이 어떻게 버텼냐? 1919년 3.1운동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모두 7군데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3개로 통합이 되고 결국 그게 상해임정으로 통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3개, 함성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또 만주의 임시정부 3군데에서 임시정부를 거의 동시에 수립을 해요. 1919년에. 임시정부를 수립했으니까 대통령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3군데 모두 이승만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상해임정으로 통합되면서 상해임정의 초대 대통령을 이승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승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탁월한 지도자였던 겁니다. 이미 그때. 그러니까 김구가 임시정부의 경비원이라도 하겠다고 할 때 이승만은 모든 세력으로부터 추대받은 초대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그 이승만의 개인의 강력한 지도력과 대중적 인지도가 세력의 절대적 열세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대략 제 계산으로 따지면 9대1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북쪽 전부 다, 남쪽의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절반도 중도 좌파인 여운형, 그리고 끝까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김구식 세력이니까 모든 세력이 다 반 이승만이었죠. 여기에다가 미 군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승만에 대해서 견제를 했습니다. 이런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1945년에 건국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우리는 한 번도 분단이라고 하는 걸 당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방 후 갑자기 38선으로 선이 그어졌지만 이거는 곧 없어져야 될 선이라고 다들 생각했죠. 지금 우리가 통일을 당위로 생각하듯이 80년 전에 우리 선배들도 당연히 이거는 곧 없어져야 될 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북한 합친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은 당시 우리 조선 국민들의 절대적인 당위적 요청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1946년 정읍에서의 이승만 정읍 발언이 나옵니다. 이승만 정읍 발언은 뭐냐? 북쪽은 이미 공산당이 됐으니 더 이상 북쪽까지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민주정부 수립은 불가능해졌다. 미련 갖지 말고 우리라도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통해서 남한 단독 정부를 세워서 북쪽의 공산당 정권과 싸워야 한다. 이게 정읍선언의 핵심이에요. 이 주장을 하는 바람에 이승만은 모든 세력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공격받고 배제됩니다. 김구식까지 1948년에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남한 정부 수립을 위한 50선거를 보이콧했잖아요. 남노당 박헌영이는 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고, 여운형 김구식까지, 우리가 애국자라고 추앙하는 그 김구식까지 50단선을 반대했습니다. 선거에 불참해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부르는 대로 평양에 가서 어떻게든 남북한이 함께 정부 수립하자고 김일성의 똑똑하신 노릇을 하다가 결국 내려와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서 한반도 전체의 정부 수립은 불가능해졌다. 북쪽은 이미 공산당 정권이 들어섰으니 이제 대한민국 남한은 유엔 감시하에 단독 민주정부 수립이 불가피하다. 라고 한 이 46년 정읍선언은 그야말로 섣불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그런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그런 선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끝내 그 노선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 정읍선언에서 했던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이 노선이 대한민국 건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이승만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죽음도 불사하고 뛰어드는 용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의 정읍선언이 없었고 그의 단독정부 수립운동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그때 건국이 못 돼요. 한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기본이 되는 법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을 뽑아야 돼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헌법을 우리가 제헌 헌법이라고 그럽니다. 헌법을 제정한 헌법이에요. 이 제헌 국회라 그러는데 이 헌법을 만드는 입법자인 제헌 의회 의원들을 뽑기 위한 선거가 1948년 5월 10일 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1948년 5월 10일에 이 제헌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김일성과 박헌영은 선거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폭동을 조직해요. 그게 4.3 사태입니다. 그리고 이 4.3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이 여수 순천에 모여서 훈련하다가 거기서 일어난 반란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4.3과 여수는 본질적으로 보면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국해야 한다고 하는 이승만 노선과 김일성 인민민주주의 정권으로 흡수 통합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공산당 간의 이념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4.3 사태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총선거가 치러지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을 못 뽑아요. 다른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이 뽑혀서 제헌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 제헌의회는 당연히 박헌영 세력은 빠지고 여운형 세력 빠지고 김구식 세력도 다 빠져요. 투표에 참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만 참가해서 의회, 이 제헌의회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제헌의회가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의 원본에 해당되는 제헌헌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제헌헌법을 선포합니다. 그게 1948년 7월 17일. 그걸 지금 우리는 제헌절로 기념하고 있죠. 그 헌법이 공포가 돼서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근대 국가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헌법에 입각해서 정부가 구성이 되고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그게 1948년 8월 15일이에요. 해방도 8월 15일이고 대한민국 건국도 8월 15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광복절과 건국절을 따로 구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 와서 1945년 해방은 연합군의 승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고 그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3년간에 걸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를 둘러싼 전면적인 좌우 간의 전쟁 끝에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선택하고 국가를 건립한 것이 1948년 8월 15일이기 때문에 연합군에 의해서 선물처럼 주어진 광복보다 우리 힘으로 그 목숨 바쳐가면서 건국한 1948년 8월 15일을 더 중요하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국경일로 해왔던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어요. 그런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김일성의 전면 남침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6.25 전쟁은 스탈린에게 끊임없이 쳐내려가면 일주일이면 전쟁 끝낼 수 있다. 그 김일성이 설득을 했고 그리고 박헌영이 설득을 했고 그리고 스탈린뿐 아니라 모택동에 대해서도 일주일이면 전쟁 끝내고 한반도 전체가 공산당 세계가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지원을 받고 양해를 받고 해서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 집단의 입장에서는 6.25 전쟁은 미제의 또 미제 괴뢰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남조선을 해방시키는 전쟁인 거예요. 해방시켜서 자신들이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는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기 위한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은 처음에 이 6.25 전쟁을 뭐라고 명칭을 붙였냐?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붙였습니다. 그건 북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조국 해방전쟁.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 그래서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면 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25 전쟁 세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고 결과적으로 후퇴해서 간신히 휴전으로 전쟁이 마무리됐잖아요. 그때 전쟁의 성격을 바꿔버립니다. 김일성이가 조국 방어전쟁으로. 조국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을 미제가 침략해서 자기들이 조국을 방어한 전쟁이라고 하는 식으로 완전히 바꿔서 용어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조국 방어 전쟁입니다. 조국 해방 전쟁이라는 김일성이가 애초에 붙인 명칭에 따르면 6.25는 김일성 집단의 전면적 남침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조국 방어 전쟁으로 전쟁을 간신히 전패를 모면하고 이제 휴전을 하면서 붙인 이 조국 방어 전쟁의 관점에 습별이면 미군이 먼저 공격해서 또는 대한민국이 먼저 북침을 해서 자기들이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수십 년간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설문을 조사하면 6.25 전쟁은 남침이라고 답변하는 애들도 있지만 북침이라고 답변하는 애들이
절반 이상인 거예요. 이 6.25를 우리가 정말 기적적으로 이걸 견뎌냅니다. 버텨내요. 수많은 전쟁 영웅. 두 사람을 얘기할게요. 기습받아서 일주일 만에,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후퇴를 해요. 해서 우리가 마지막 고지를 방어선을 친 데가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인데 미군의 최고 지휘관은 메가더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전쟁을 지휘했어요. 한국의 현장에서 지휘한 최고 지휘관은 워커입니다. 워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본에서 왜 전쟁 시뮬레이션 이렇게 판 그려놓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낙동강 전선을 지킨다는 것은 미군의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낙동강을 포기하자 그래요. 일본으로 후퇴시키자. 망명정부 만들자. 그런 사례가 있지 않냐. 프랑스 드골 망명정부 영국에서 다시 복구하지 않았냐. 망명시키자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고 나선 사령관이 워커입니다. 워커는 현지에서 6.25 전쟁을 지휘했기 때문에 낙동강을 포기하는 순간 부산까지 그냥 밀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 망명정부가 일본으로 가면 저 배후에 소련과 중공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워커가 현지 사령관의 권한으로 강력하게 낙동강 방어선 사수를 명령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서 실제 사수해낸 사람이 백선엽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전쟁 영웅의 결단으로 우리가 낙동강 방어선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어줘요. 북한군 정예 5개 사단을 거의 전선에 묶어두거든요. 그 시간을 벌어서 메가더가 거의 불가능에 갖고 왔던 성공 확률 5,000분의 1이라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전세가 역전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휴전으로 가는데, 이승만은 끝까지 휴전에 반대합니다. 지금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키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게 당시 이승만의 생각이었어요. 끝까지 휴전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휴전 정전 협약서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인이 없습니다. 그 휴전 정전 협정서에는 김일성, 그리고 북한 중국군의 사령관 팽덕회,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 메가더의 사인만 있어요. 이승만은 끝까지 휴전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면 통일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시 이승만의 통찰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현실화되고 있죠. 그런데도 미국이 워낙 희생이 많았어요. 미군이 자기 나라가 아닌 외국에 나가서 36,000명이 죽은 전쟁이 없어요. 미군이 이 한반도에서 전사한 숫자가 36,000명이에요. 휴전은 미국이 강력하게, 그리고 완전히 참패하고 항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간에 이 정도도 감지덕지다라고 하는 중국 소련의 입장에 의해서 휴전이 강행이 돼요.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휴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승만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방공포로 석방도 그 과정에서 있었고, 그런데도 그 대세를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마지막으로 건 고리가 뭐냐? 그게 한미군사동맹입니다. 좋다. 너네가 정휴전하겠다면 나는 사인은 못하겠다. 니그들끼리 해라. 다만 그 조건이 있다. 저것들이 언제 다시 쳐내려올지 모르지 않냐. 저것들이 다시 쳐내려올 때 즉각 자동 개입을 너네가 약속해라. 이렇게 해서 체결된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52년에 체결됐어요. 전쟁 중에. 여기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외적으로부터 침략당하면 미국이 즉각 개입한다. 1. 2는 뭐냐면,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당하면 한국이 즉각 개입해서 도와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와 이렇게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없어요. 이 정전협정서를 들고 갔다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완전히 깨집니다. 뭐 어디라고? 코리아라고? 어디 있는 나라인데 그게 우리나라를 도와준다고? 미쳤냐 너? 이런 걸 조약이라고 들고 나와? 그걸 만들어낸 게 이승만이에요. 그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는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엄청난 방위 분담을 독자적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제성장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70년 넘게 준전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도 주한미군은 전 세계에 파견되는 어떤 미군보다도 많은 위험수당을 받고 대한민국에 옵니다. 중동보다도 더 많이 받아요. 한국에 오는 주한미군이. 그만큼 제일 위험한 지역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그 위험한 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없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 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군사력과 북한의 배후에 있는 바로 인접한 소련, 중국의 군사적 지원에 대응을 하려고 했다면 거의 모든 자원을 군사비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제인이시니까 경제 근대화 최소한 시드마니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여러분과 대화하겠지만 그 시드마니 때문에 한일 국교 정상화도 한 거고
그 시드머니 때문에 우리 광부 간호사들을 담보로 해서 독일로 돈을 빌리는 거거든. 그들을 담보로 보내고 독일 정부로부터 차관을 얻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가서 우는 거예요. 독일 정부로부터 차관을 얻기 위해서 담보로 인질처럼 보낸 게 독일 광부고 독일 간호사들이라고. 바로 그 시드머니를 확보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우리 젊은 이들을 보내서 수만 명이 사상당하게 만들거든. 근데 그것조차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사실은 한국 방위의 90% 이상을 미국이 감당해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었으면 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기적은 불가능했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걸 해낸 게 이승만입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해방이 되고 건국이 된 이후에 남북 간에는 정말 전면적인 체제 경쟁이 시작됐는데, 당시에는 우리가 90% 이상이 농업이었어요. 그래서 북이나 남이나 제일 중요한 개혁 조치가 토지 개혁이었습니다. 북한이 먼저 선수를 쳤어요. 무상 몰수, 무상 분배. 공산당 방식으로 한 거예요, 먼저. 이승만도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그 토지 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 개혁을 해야만 됐어요. 방식은 유상 몰수, 유상 분배예요. 돈을 주고 땅을 강제로 국가가 뺏은 거죠.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는데 한꺼번에 돈을 낼 농민이 없으니까 뭐 몇 년 거치 몇 년으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돈을 받은 거예요. 북한은 돈을 안 받고 뺐고 돈을 안 받고 나눠줬고. 그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 농업 전문가나 역사학자들은 그때 김일성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지금의 북한으로 가는 이제 지름길이었던 것이고, 그때 이승만이 선택한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통한 농업구조의 재편과 산업화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농지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승만이 농림부 장관으로 누굴 발탁하느냐? 자기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대했던 좌파인 조봉암을 발탁합니다. 조봉암이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이 농지개혁을 주도합니다. 조봉암이 하니까 농민들이 저거 좌파인데 좌파가 하니까 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링컨 리더십 얘기하면서 자신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 정적을 국무장관으로 했던 거를 사례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승만이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서 발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지개혁을 성공시켜요. 이런 흐름이 이어져서 1956년에 이승만이 경제부흥부를 만들어요. 신현학이 그 경제부흥부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낸 게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에요. 그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은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현실화되지 못했고, 그런데 그것이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계승이 됩니다. 두 번째 얘기할 것은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은 문맹률이 98% 정도 됐어요. 이승만이 하야할 때는 학교 진학률이 90%를 넘습니다. 이승만 정권 10년 동안에 이승만이 가장 정력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은 거는 학교야 교육이에요. 이거는 이승만이 교육자라서가 아니라 미국의 근대화 이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근대화 이론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국민의 민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작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제도만 갖다 준다고 해서 경제도 형편없고 국민들 문맹률도 막 80, 90% 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근대화 이론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구현되냐면 케네디의 뉴 프론티어 정신으로, 뉴 프론티어 운동으로, 정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미국인들이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와요. 실제로 현장에서 가르칩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주한미 대사 스티븐스도 그때 60년대 봉사단원으로 와서 영어를 가르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 높은 교육열은 조선 600년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해방 후 이승만 10년 동안의 강력한 계몽운동과 교육정책의 결과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승만을 보면서 실제로 잘 모르고 부정선거하다가 쫓겨난 사람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것은, 이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뿌리가 어디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부정선거 얘기만 하겠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승만의 경쟁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미국에서 뭐 수술받다가 죽었어요. 아파서. 그래서 선거는 했지만 사실상 무투표 당선처럼 된 거예요. 이승만은 80% 이상 투표로 그 60년 3.15 선거에서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됩니다. 근데 당시에 정부통령제였어요. 지금하고 달리. 근데 이승만은 고령이었단 말이에요.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다들 부통령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승만이 유고되면 바로 부통령이 승계하니까. 그래서 장명과 이기붕이 세게 붙은 거예요. 부통령 자리를 놓고. 근데 이기붕이 절대적으로 불리했어요. 그전에도 장면이 이겼거든. 그래서 자유당이 이승만 대통령이 노쇠해져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다시 부통령을 장면이한테 뺏기면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정권을 잃으니까 안 된다 해서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획책합니다. 이 3.15 부정선거는 최종적 궁극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실제로 이승만은 관계없는 이기붕 일당들의 조직범죄였어요. 그래서 이기붕이를 공격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기붕 집을 공격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붕이는 그 가족들하고 같이 권총자살하고 죽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승만이 1960년 4월 25일 그때 100여 명, 190여 명의 학생이 죽고 수많은 학생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병원을 가서 다친 학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날 하야합니다. 그 학생들한테 니들 요구가 뭐냐? 대통령 물러나세요. 알았다. 그리고 다음날 하야. 하야에서 지금의 이 화장으로 가요. 명륜동에 있는. 갔는데 나이도 많은 데다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승만도. 그래서 건강을 걱정했던 하와이의 교포들이 한 2달 쉬었다 가라. 이게 휴양지니까. 그래서 2달 쉬었다 갔다가 못 돌아옵니다. 하와이에서 마지막 6년여를 보내는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고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는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대통령을 굳이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정국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박정희의 판단 때문에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손도 없었던 이승만이 그 집안이 추천을 해서 하와이에 처음으로 이인수 박사가 가서 양아들이 됩니다. 그 이인수 박사도 얼마 전에 별세하셨는데 이인수 박사가 생전에 저희들하고 인터뷰하면서 남긴 말씀이 있어요. 이승만은 친미도 아니고 친일도 아니었다. 미국에 대해서는 가장 철저하게 미국의 본질을 알고 어떻게 미국을 용미할 거냐, 전략적으로 이용할 거냐를 갖고 평생 고민하셨다. 내 아버지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반일의 입장을 숨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인수 박사 생전에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는 흔히 승리자가 쓴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인민민주주의 공산당 국가가 아니라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라면 마땅히 이승만은 가장 큰 승리의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비롯한 이 후배들이 워낙 무능하고 용기가 없어서 아직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루어낸 두 사람 이승만, 박정희를 제자리에 앉히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묵직한 화두를 제가 던지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고성구TV라는 유튜브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고성구TV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40년간 정치평론을 했고 35년간 정치평론을 직업적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는 조중동이었습니다. 신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KBS, MBC 9시 뉴스였습니다. 종편은 아예 없던 때고 라디오도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 월간지, 주간지였어요. 이게 20년 전, 10년 전에 미디어의 영향력의 순서였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유튜브입니다. SNS 유튜브입니다. 두 번째는 종편이에요. 10년 전까지 없었던 이 두 매체가, 뉴미디어 매체가 영향력 1위, 2위입니다. 이 영향력은 제 체감도가 아니라 객관화된 광고 매출액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SNS 유튜브가 우리나라 광고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은 영향력 큰 매체로 가게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고 물량이 많은 기업은 구글입니다. 구글 유튜브입니다. 이미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구글, 유튜브, SNS가 영향력 1위, 종편이 영향력 2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향력이 어디냐? 어디 갔습니까? 라디오입니다. 오디오, 어떻게 비디오 시대의 오디오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소스 멀티 유저를 잘 구현하는 라디오들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시사 정치 프로그램을 모든 라디오 방송이 하죠. 여기서 정치인들이 한마디 하는 게 다 뉴스 소스가 됩니다. 이걸 신문이 받았어요. 그리고 종편에서 그걸 자료 화면으로 띄우면서 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디오가 그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유튜브, SNS, 종편, 라디오. 그 다음에 어디냐? 그 다음에 지상파예요. KBS, MBC. 그 다음에 어디냐? 그 다음에 조중동입니다. 잡지는 이제 없어졌어요. 영향력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마도 세상 뉴스를 조중동을 통해서 또는 한겨레 경향을 통해서 아침에 보시고 시작하실 것 같아요. 제일 영향력 없는 매체가 만들어내는 뉴스로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죠. 이미 MZ세대들이 신문 안 본 지는 오래됐고 지상파 안 본 지도 한참 됐습니다. 그들은 모든 거를 이 모바일로
SNS에서 유튜브로 세상을 읽고 있어요. 저는 어쩌다가 정치시사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면서 제 얘기를 국민들한테 전하고 싶은 욕심 하나로 유튜브를 해서 지금 구독자가 97만 명입니다. 제가 하면서 느낀 거예요. 유튜브는 어떤 매체보다도 강력하다. 이유는 첫째, 쌍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매체도 제가 35년간 온갖 뉴스 매체를 다 해봤어요. KBS의 추정 60분 진행도 해봤고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원조인 시사저널의 진행자도 제가 해봤습니다. 다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매체도 쌍방향을 제대로 구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는 그게 가능해요. 저는 매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을 하면서 제 고성국 TV의 댓글창에 올라오는 우리 시청자들 통상적으로 15,000명에서 18,000명 정도가 그 아침 시간에 실시간 접속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올리는 댓글들을 읽어주고 제가 답변하고 그럽니다. 또 자기들끼리 계속 토론도 해요. 이런 쌍방향성이 실제로 구현되는 건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둘째, 현장성이에요. 이게 지금 고성호 TV의 촬영인데요. 그냥 지금은 저희가 사진기를 들고 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언제든지 전 세계를 향해서 생방송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현장성 가득한 영상들을 유튜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 현장성은 어떤 기존 매체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확산성이에요. 저희가 보통 하루에 2시간씩 생방송을 하면 2시간짜리 영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2시간짜리 영상 중에 핵심적인 거를 59초 영상, 쇼츠라고 하는 걸로 15개 정도를 제작해서 매일 편집해서 올려놓거든요. 이거를 옆 사람들한테 퍼날르게 하고 전달하고 하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터치 한 번이면 돼요. 엄청난 확산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동시에 전 세계에서 참고로 저희 고성호TV는 전 세계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10%가 구독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나라에 사시는 교민도 댓글창으로 인사를 하고 그러세요. 그야말로 글로벌한 것이고 쌍방향이 실시간으로 구현되고 현장성이 확실하고 확산성이 엄청나게 좋은 이런 매체이기 때문에 기존 매체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유튜브에서 정치 시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생활 속에서 실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아주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야 간의 치열한 정치 경쟁이 있거나 좌우 간의 치열한 이념 전쟁이 어디서 제일 치열하게 벌어지냐? 바로 이 SNS 유튜브 공간에서 가장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오늘 만나서 함께 한 것도 2년이니까 지금 이것은 녹화입니다. 생방송이 아닌데 이 녹화 영상을 저희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편집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그날 가서 고성국이랑 뭐 1시간 떠드는 거 들었는데 영상이 이렇게 됐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어떤 댓글들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까 봐 유튜브 관련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니까 제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이 정말 미디어 홍수 속에서 과거에는 뭐 늘 텔레비로 뉴스를 접하는데 뉴스가 편향적이고 믿지를 못해서 나는 매일 그 우리 고성국 박사의 유튜브 들으면은 그 시사가 어느 누구한테도 들을 수 없는 정론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고성국 박사의 유튜브 정론 방송을 딱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못 빠져나갑니다. 자, 오늘 우리 고 박사한테 다음을 또 기약하고 큰 박수. 고맙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 TV 화이팅!